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 챕터 3. 아름다운 새집. 어머니 캐서린이 9살이었을 때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집 팔아요 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도 함께 붙어있었다. 캐서린은 그 이름을 무척 싫어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 아저씨는 내 악당 목록에 있는 미스터 맥그레거보다 더 못된 악당일 거야. 캐서린은 상담받지 못했지만 곧 아버지가 합의 거리에 구입한 커다란 저택과 화해하게 되었다. 집에 모든 것이 있었다. 내 생각에 방은 21개나 되었던 것 같다. 집이 합의 거리 꼭대기에 있어 올라가는 것도 한참을 가야 했다. 나의 자전거를 끌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앞쪽 현관을 통해 집에 들어서면 넓고 단단한 천연 목재 계단을 가진 매력적인 네덜란드 양식의 복도와 마주치게 된다. 나의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무스 머리를 구해다가 계단 중간에 장식해 두셨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할머니의 시계가 한편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시계는 위팅턴 차인벨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왼편에는 서재가 있었다. 서재는 큰 책장을 가진 커다랗고 편안한 공간이었는데 그 중간에 톰의 책상이 있었다. 현관문을 등지고 서면 어머니의 응접실이 있었다. 오후에 어머니는 그곳에서 여성 방문객들을 맞이하셨다. 벽은 화이트 에나멜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앙증맞은 의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하나는 엘리자베스의 집에 지금도 남아있다. 또한 내 삶의 골칫거리였던 2개의 유리 선반도 있었다. 2개의 선반 모두에 깨지기 쉬운 도자기들이 있었는데 예쁘긴 했으나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선반 위에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어머니를 방문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양쪽 끝이 올라간 아주 인상적인 팔자 코스염을 가진 우리 집 흑인 집사 알렉 해리스가 과장된 몸짓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온갖 의식을 갖춰 그녀를 어머니의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그가 은쟁반 위에 방문 초대장을 들고 어머니께 가져가면 어머니는 적당한 시간을 기다린 후에 계단을 내려와 자신의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복도를 가로질러 서재 뒤편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알렉은 역시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 식탁 주변을 활보하면서 음식을 가져오고 접시를 치웠다. 그는 기막힌 솜씨로 잔을 채우면서도 한 방울도 흘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부모님 뒤에서 항시 대기하면서도 내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자신의 주먹진 손에 물 한 잔을 가득 들이붓고는 팔을 아래 위로 흔들어 보였다. 신기하게도 한 방울의 물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식당 공간 뒤에 집사의 식기실이 있었고 그 다음 커다란 부엌이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알렉의 통통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내 매티가 정권을 휘두르는 곳이었다. 나는 많은 시간을 이런 유쾌한 이들과 보냈다. 그들은 3층에 개인 욕실이 달린 멋진 침실을 사용하였다. 세탁실은 부엌 옆에 달려 있었는데 흑인 세탁부였던 줄리는 매주 방문하여 빨래와 다림질을 하였다. 부모님의 침실이 2층에 있었고 그 옆에 캐서린의 침실, 욕조가 구비된 게스트룸이 차례대로 있었다. 뒤쪽으로 집 너비만한 거실도 있었다. 차단막이 달린 현관이 옆에 붙어 있었다. 3층에는 각각 프랭크와 톰을 위한 침실과 서재가 있었고 당시 주택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창고가 있어서 트렁크, 여행용 가방, 유모차, 수년간 모아두었던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를 넣어두었다. 그 창고에 내 인형의 집을 위한 조그마한 공간도 있어서
몰래 들어가 나만의 물건을 가지고 마음껏 놀곤 했다. 나는 어두워지기 전에 반드시 아래층에 내려왔다. 왜냐하면 만약 밤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한 무리의 늑대들이 반드시 나를 잡으러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야기책이다.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캐서린이 기억하는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였을 텐데 더욱더 악영향을 주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확고히 산타클로스 혹은 우리의 방식대로 부른다면 크리스크 링글의 존재를 믿었다. 산타클로스의 썰매 종소리를 잘 들어보라든지 혹은 앞쪽 창문을 통해 산타클로스를 찾아보라든지 하는 말 때문에 매년 나에게는 산타클로스가 더욱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종소리를 들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분명 오빠 중 한 명이 종을 나 모르게 올렸을 것이다. 아이고, 올해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오시려나 보다. 지금쯤에는 지붕 위에 계실 텐데. 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실 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양말에 선물을 채운 후에 분명히 산타 할아버지는 오빠 톰이 아니라 나를 보러 내 방에 오실 것으로 믿었다. 9살쯤 되었을 때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였다. 나는 또렷이 그것을 기억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나가 오늘 나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뭐라 했는데? 글쎄,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잖아요.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대답하셨다. 그래, 진짜 없어. 나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것이 내가 내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해 가르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치게 정직한 아버지 때문인데 아마도 할아버지의 책 정당화할 수 없는 거짓말을 부분적으로나마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은 무척이나 즐거웠다. 침대 발치에 항상 양말이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갖가지 종류의 기쁨이 들어있었다. 특히나 발가락 부분에는 아주 예쁜 머리핀이나 반지와 같은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질링엄 할아버지는 항상 5달러짜리 황금 주화를 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즐겨보지 못한 채 황금 주화는 내 손에서 사라지고 저축 통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신비로운 곳에 보관되었다. 그런 후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갔다. 트리 주변에 예쁜 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한 해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커다란 인형집을 선물 받았다. 그 안에 놓인 가구들이 매우 특별해서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그만한 것들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훨씬 근사했다. 식당 테이블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작은 덮판이 있어서 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발레리는 여전히 그 인형의 집에 있던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 황동 침대, 접시, 철솥, 냄비 등등이다. 또 다른 해에는 갈색 곱슬머리와 눈을 가진 아주 예쁜 인형을 하나 받았는데 눈도 깜빡였다. 어머니는 우리 재봉사인 미스 매치에게 부탁하여 인형의 옷도 만들어주셨다. 이 인형은 장갑과 작은 고무 덧신 실크 스타킹, 파티 드레스, 투피스의 체크 무늬 드레스, 심지어 진짜 물개 가죽으로 만든 털 코트도 있었다. 이 말을 하면 어머니가 분명 실망하시겠지만 나는 그 인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에 나는 작은 동물 세트를 좋아했다. 3가지 크기로 되어 있었지만 나는 결코 서로 섞어두지 않았다. 하루 동안 작은 나무로 된 세트를 가지고 놀았으면 다음 날은 다른 크기의 세트를 가지고 놀았다. 독일산 제품이었는데 정말로 실물과 너무 흡사했다. 이 동물 세트와 잘 어울리는 작은 사람 모양의 인형도 기술적으로 너무 멋지게 만들어졌다. 3번째 세트는
크기가 커서 인형의 집에서도 가지고 놀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심하게 앓고 난 후에 의사 선생님이 순무로 만들어진 일종의 속옷 같은 것을 입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숙녀가 될 때까지 그 속옷을 착용해야 했다. 그 당시 이 속옷이 달려있던 셔츠는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일종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속옷 팬티와 셔츠를 허리에서 단추로 결합시키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주름이 들어간 하얀 속바지를 입고 나서 긴 바지를 입었다. 다음으로 그 긴 바지 위에 여러 단추가 달려있는 면 속치마를 2장이나 더 입었는데 날씨와는 상관없이 5월까지는 이렇게 입어야 했다.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짜가 중요했다. 이 긴 속바지 위에 또 긴 스타킹을 신는다는 것은 마술과도 같은 일이었다. 어머니는 예쁜 것을 좋아하셔서 나에게 예쁜 드레스를 자주 입히셨다. 집 가까이에 있는 수녀원에 사시는 수녀님들이 내 옷에 종종 술을 놓아주셨다. 그 옷을 찾으러 갈 때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가곤 하셨다. 수녀원 건물에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어져 있었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에는 창살이 있는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으로 말이 좋은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어느 겨울날 어머니는 내게 다람쥐 털 코트를 하나 사주셨다. 색상은 회색이었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이 옷에다 나는 턱까지 내려오는 핑크색 리본이 달린 하얀 비버 모피 모자를 쓰곤 했다. 매주 교회에 갈 때마다 같은 복장이었다. 날씨가 좋으면 부모님과 나는 산책을 하곤 했는데 나는 늘 앞장서서 가곤 했다. 어머니는 길게 늘어뜨린 치마를 입으셨는데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손으로 늘 치마를 잡고 있어야 했다. 나도 어머니처럼 긴 치마를 입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랐다. 모닝 코트에 줄무늬 회색 정장 바지를 입고 중산 모자를 쓴 아버지는 리듬에 맞춰 멋지게 자신의 지팡이를 돌리시곤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페라를 보러 가시는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겨울에 시즌 티켓을 구입하셨는데 오페라가 있는 날 두 분 다 쫙 빼입으신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두 분은 너무 멋진 커플이셨다. 어머니는 그날을 위해 몸에 매우 달라붙는 공주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으셨는데 아버지가 등 뒤에 지퍼를 올리려고 안간힘을 쓸 때마다 어떻게 어머니가 숨을 쉴 수 있을까 궁금해하곤 했다. 나는 특히 어머니가 빨간색 드레스를 입는 것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그 드레스에 빨간색 구슬이 달린 신발을 신으셨다. 지금은 지니가 그 신발을 가지고 있다. 챕터 4. 작은 별장, 슈티쉐, 교회. 여름마다 항상 휴가를 떠났다. 뉴저지에 있는 케이프 메이에서 휴가를 먼저 보냈는데 모래 위에 설치된 텐트 아래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어머니 캐서린은 소매가 있는 검은색 수영복에 하얀 벨트, 무릎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계셨다. 할머니는 소매 부분에 주름이 들어간 무릎 길이 정도의 아마도 검정색 드레스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발은 수영 신발을 신고 계셨다. 그 후에 적어도 한 번 정도 다른 휴가지로 옮겼는데 보통은 펜실베니아 포코노 마운트에 위치한 스위프 티에터였지만 1907년 프랭크 질링엄 할아버지가 포틀랜드에서 북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코치네 외건 호숫가에 작은 별장을 빌린 후에는 메인주 몬하우스에서 휴가를 보냈다. 별장 앞에는 커다란 돌무기들이 있었다. 나는 비누와 천을 들고서 그 돌들을 깨끗이 닦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방충망이 달린 나무 상자에 조그만 개구리와 거북이를 키우기도 했다. 개구리와 거북이가 분명 배가 고플 거야 라고 걱정이 되어 먹이용으로 파리나 다른 음식을 넣어주었다. 하지만 개구리와 거북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강제로 이 불쌍한 것들의 입을 열어 파리 한 마리를 넣어주었더니 개구리가 죽어버렸다. 나는 화가 났지만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가장 잘 안다고 결정했다.
1909년 할아버지가 호숫가 땅을 조금 구입하셔서 별장을 지으셨다. 별장에는 커다란 벽난로가 설치된 거실, 식사 공간, 부엌, 6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그중 2침실은 하녀들을 위한 방이었다. 거기에다 다락방과 차단막이 달린 L자형의 현관도 갖추어져 있었다. 욕실? 그런 것 따위는 없었다. 호수가 바로 욕조이고 주전자나 그릇에 담긴 물로 아침에 몸 단장을 했다. 별채는 길 건너편 뒤쪽에 있었는데 매우 편안하고 아늑한 의자가 2개 있었다. 다 타버린 나무재와 잿물을 담는 통이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여러 대의 작은 배도 있었는데 올드타운 카누 2척과 랭글리 보트 한 척이 있었다. 랭글리 보트에는 양쪽 끝 부분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노 2개와 등과 팔을 올릴 수 있는 의자가 구비되어 있었는데 낚시할 때 참 편리했다. 내가 본 어떤 보트보다 성능도 좋으며 매우 가벼운 보트였다. 이외에 호수에서 가장 빠른 모터가 달린 보트도 있었다. 배 기관이 물속에 잠겨 있어서 다른 모터 보트처럼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지 않고 조용하게 탈 수 있었다. 내가 7, 8살 때쯤 카누를 타는 법을 배웠는데 기억에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었다. 수영을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메인 센트럴 열차가 이 호수를 둘러서 지나갔는데 우리 별장 뒤편 몬하우스를 굉음을 내면서 갔다. 가장 신나는 기차가 바하버 고속열차였다. 이 기차는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에서 여름철 휴가 손님들을 날랐지만 이 지역을 관통할 때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그는 철도회사 사장님에게 편지를 써서 특정한 날에 몬하우스에 기차를 세울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 전에는 포틀랜드에서 내려서 지역 기차를 타야 했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유명한 기차가 우리 역에 멈춰서 도시 사람들이 구경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 시골에 엄청난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재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특별 객차에서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내렸고 줄지어 내려지는 트렁크들이 어마어마했다. 여름마다 우리는 멋진 텃밭을 가꾸곤 했다. 아버지는 5월에 먼저 방문을 하셔서 종과 함께 텃밭 식물들이 잘 심기었는지 확인하셨다. 완두콩류, 노란 반탐 옥수수, 감자는 내가 먹어본 것들 중에 최고였다. 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를 돌아볼 때 이 작물들은 매우 특별했던 것 같다. 나는 특별히 주일 저녁 식사가 인상 깊었다. 우리는 통닭구이 4마리 정도를 먹었는데 어머니는 한 마리를 온전히 톰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톰은 지치지 않는 식욕을 가진 10대 아이였다. 요리사가 또한 톰을 위해 새로운 감자 12개를 준비하였다. 매일 헬렌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 오후에는 카누 한 척을 꺼내어 호수에서 탔는데 호숫가 주변으로 나무들이 길게 심겨져 있었다. 우리는 카누를 나무에 묶어두고는 베개와 등받이를 카누 바닥에 꺼내어 편 다음 좋은 책과 프레첼 한 봉지를 각자 가지고 누웠다. 때론 호숫가에 카누를 세워두고 숲으로 걸어 들어가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는 샘물에 다다르게 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프레첼을 먹다 보면 목이 마르게 된다. 모래 해변과 주변에 작은 만도 있어서 우리는 가끔씩 숲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을 하곤 했다. 겨울에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오면 매주 금요일마다 메나인 크라켓 클럽에서 춤 강습이 있었다. 그곳에 가려면 웨인 애비뉴에서 시내 전차를 타고 나서 클럽까지 긴 거리를 걸어야 했다. 나는 벨벳 가방에 무용 신발을 넣고 다녔다. 곧장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서 무용 신발로 갈아 신곤 했다. 종종 이 드레스룸에서 어머니는 커다란 헤어 리본과 장식띠로 나를 꾸며주곤 하셨다. 그리고 나면 어머니는
무도회장 맞은편에서 다른 어머니들이나 유모들과 어울리셨고 꼬마 숙녀들은 반대편에 함께 앉아 있었다. 꼬마 숙녀들이 앉아있는 줄 반대편으론 꼬마 신사들이 앉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자신이 함께 춤추고 싶은 여자아이를 얻기 위해 그 앞으로 미치도록 달려갔다. 그리고 나서는 여자아이 앞에 멈춰서서 오른손은 자신의 배 위에 왼손은 뒤로 뺀 채로 정중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는 누가 와서 함께 춤을 추자고 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긴장도 했다. 키가 너무 작은 친구, 너무 뚱뚱한 친구, 너무 서투른 친구, 여드름이 많이 난 친구, 입냄새가 심한 친구 등등. 우리는 남자아이들이 다가오면 서로 피하려고 하거나 오는 것을 못 본 척 하였다. 물론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는 친구도 있었다. 2명의 친구 잭과 바비 비어드를 특별히 기억하는데 둘 다 잘생기고 춤도 잘 추었다. 그들과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는 링컨 길레스피였다. 둘이서 함께 쇼티쉐를 추는 것을 좋아했다. 쇼티쉐는 복잡하지만 예쁘장한 춤이었다. 내 기억에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게 우리들을 앞으로 세워서 춤을 추게 하셨다. 그런데 어쩜 그 선생님의 성함이 이리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녀는 매우 우아하면서도 매우 따뜻한 분이셨다. 캐서린이 6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하비스트리트로 이사를 갔다. 이사 때문에 올 세인트 학교에서 하비스트리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고 교회도 성 누가 교회에서 성 베드로 교회로 옮겨야 했다. 담임 목사님은 킬링 박사님이셨다. 멋진 분이셨겠지만 나에게는 다소 무섭고 단호해 보였다. 부 목사님이 내가 참석하는 성경 공부반을 운영하셨는데 보통 11살이나 12살 나이쯤 되는 아이들이 참석하였다. 수업 내용은 아직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사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전심으로 외우도록 하셨다. 이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그 문구를 여전히 사용한다. 오 주님,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곤 했다. 특별 강사로 초청된 감독님이 주관하셨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는 부주의하고 세속적인 후보자일까봐 두려워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크리스천 가정 세우기. 챕터 3 아름다운 새집. 챕터 4 작은 별장 쇼티새 교회.